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네. 네. 요즘 좀 부동산 이야기가 핫한 게 너무 많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금리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 금리와 부동산에 대해서 이태강 교수님 모시고 무겁지만 재밌게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염려하신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에 연끌 해가지고 연끌하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보니까 각자 얘기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막상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것인가 연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자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게 예측하기 힘든 거고 복잡한 건데 그 머리가 흰털이 더 생기게 생겼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흰머리가 많은데 흰머리가 더 생기게 생겼고 그렇다면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오늘은 주제가 이제 다소 무겁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이러는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부동산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오르기를 바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야지 살겠고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의장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오늘 날짜죠. 금리에 대해서 논의한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했는데 24년도에 금리 인상을 예측을 했는데 1년 앞당긴 23년도로 본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시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이제 시기가 문제겠죠. 그렇죠. 예, 시기가 문제인데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은 6월 달 기준으로 해가 동결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했다면 미국이 동결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FOMC에서 그 금리 조절을 369, 12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369, 12가 아니라 369, 12 빼고 우리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지금 6월이잖아요. 예.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QT 여러 가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재무부 장관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동결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세계 경제인들이 모이는 게 있어요. 모여서 9월 달에 또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때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일단은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현재는 좀 올리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예, 내년 그리고 3월 대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표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점이고 미국에서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봤을 때 좀
좀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뭐라냐면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따라 올려야 된다. 근데 요즘은 무조건 따라 올리는 게 아니라 눈치를 좀 본다.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에 투자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 자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팍 올려서 돈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올렸었는데 지금 무조건 안 올리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에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지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미국이 올린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덜 빠져나간다. 자기가 지주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닐 때는 그냥 돈을 바로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에도 많이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 글로벌 시대에 자기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 금리 올린다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유출이 안 된다. 그렇게 좀 봐서 옛날하고 좀 틀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1% 올렸다. 그럼 한국이 2% 올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1% 올려도 우리는 뭐 0.5% 정도만 올리면 된다. 굳이 또 2%가 안 올려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야기는 그렇고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사실 그 금리를 논할 때는 중앙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의 FOMC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금리 올리는 측하고 또 정부 정책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하고 고용을 보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잖아.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 물가와 고용을 보고 항상 조절하는 거고요. 정부는 반대로 물가 고용보다는 무조건 경제 성장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원이 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금리 조절하는 걸 갖다가 타치할 수 없고, 그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또 정부 일을 타치하는 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하는 역할이 틀리다. 그런데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그 금리 조절하는 중앙은행에 이렇게 약간 협박도 하고 옛날 그 트럼프가 많이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 사실 중앙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이렇게 팍팍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물가가 올라가서 주로 이제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게 나오는 것 뿐인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뭐냐면 현재도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죠. 실업자가 많다. 실업자가. 그러면 실업자가 많은데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이제 경제학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윌리엄 필립스라는 그
곡선이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실업자가 노는 사람이 많잖아. 예, 예. 그러면 봉급이 안 오른다. 봉급이 안 올라요. 그리고 노는 사람이 적고 실업자가 이제 줄어들잖아. 예, 예. 그럼 봉급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영업도 어렵고 실업자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많죠, 실업자. 많다 보니까 봉급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봉급이 못 올라가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이 올라야 물가도 또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게 필리스 곡선이라는 건데 지금의 그 보면은 그 물가는 지금 오르는 건 일시적으로 원자재 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지. 예, 원자재 값. 네, 원자재 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지. 그것이 이제 뭐 고용이 막 그 실업자가 많이 없어지고 실업자 없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용을 많이 하면은 이제 봉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서 약간만 올리지 막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도 급작하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올릴 것 같으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 제가 봐서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내지 두 번 올린다고 해도 지금의 0.5%잖아요. 예, 예. 0.5%인데 뭐 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0.25. 그 다음에 0.25 또 올리면 1% 정도 된다. 그럼 현재보다 0.5% 더 올린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자산이나 지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을 그 폭등시켰던 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란 건 자산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는 감당할 수 있다. 네?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산 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이 된다. 네. 근데 뭐 사실 내가 봐서는 금리 걱정하는 것보다 정부의 세금을 더 걱정해. 재정이 빠꾸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이잖아. 예. 근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잖아. 예. 그 금리 올리는 그 퍼센트보다 예. 지금 세금이 예. 더 많잖아요.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금 올리는 걸 더 먼저 걱정이 된다 이거야. 세계적으로 이제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나라가 드물죠. 부동산 세금 예, 예. 올리는 것도 드물고 이렇게 많은 것도 없어요. 1등을 했네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무조건 다 1등이야. 세금 1등. 취등록세 1등, 재산세 1등, 양도세 1등. 네? 세 개를 합치면 다 1등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재산세라는 걸 이렇게 내요. 우리나라는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가 공시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내잖아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한 몇 나라 있어. 일본, 한국.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재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두냐면 그 처음에 살 때 취등록세 있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자기가 집 팔 때까지 재산세 계속 내요. 취등록세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속 내요. 네, 취등록세 당시에 그의 공정 비율로 예. 계속 내요. 집 팔 때까지. 집값이 상승을 해도. 항상 해도. 그러니까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이제 재산세는 다른 데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10년도에 집을 샀다. 네. 그럼 그때 집 가격, 그때 공정 비율로 재산세를 10년이 지나도 그 기준으로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다. 10년 뒤에는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 보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집을 안 팔려고 하는 거고 집을 하나 보유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의 그 공시가격 올리고 막 하면은 재산세를 더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몇 없어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대만이가 이렇게 있고,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 처음에 냈던 그 재산세 있잖아요. 그걸 유지해서 계속 간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얼마의 예산을 딱 그, 걷어들일 수 있는 것다가 계획을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정적으로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봐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산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속 걷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잖아. 그거에 대해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산 금액으로 정해서 집 팔을 때까지 그 금액을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세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외국하고 틀려요. 그 뭐든지 우리나라가 1등만 추구하는 나라인데 이런 걸 1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의 돈을 걷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예. 걷지 말고 그냥 걷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하면 안 돼? 맞습니다. 뭐 줬다 뺏는 거나 뺏어서 주는 거나 지금의 또 뭐 5차 재난금 뭐 얘기를 뭐 여름 휴가 전에 아니면 추석 전에 뭐 지금 돈을 푼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있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걸 보더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선별적인 거는 도움이 된다. 그게 효과가 더 크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돈을 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K자 모양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자 갈라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은요, 그 돈을 줘도요,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고 그냥 저축에다 그냥 박아 놓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효과적으로 돌질 않는다. 재난지원금이.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는 거는 지금 힘든 사람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줘야 이게 경제 순환이 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보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는 그거를 선별적인 거 일부랑 보편적인 거 일부랑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인 거를 주지 말고 전부 다 선별 정도로 줘야지만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또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그 긴급 재난금을 또 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주열 총재는 또 금리를 올린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하고 그 한국은행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는 맞는데 서로 또 견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는 분들이라 지금 또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건데요. 약간의 충격은 있겠죠. 약간의 충격은 있는데 이제 보복 소비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저축률을 풀리고 하면은 약간의 영향은 있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0.5%에서 뭐 5%, 4% 올려버리면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이나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 올리잖아. 그럼 0.25 정도 올렸다.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예?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는데, 네. 예를 들면 싸우는데, 큰 펀치로 뻥 때려야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싸우는데 때려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톡 치는 정도다. 잼만 넣는 수준. 예, 잼만 넣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금리를 올리더라도 잼만 넣는 수준이라도 큰 데미지는 못 느끼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의 네. 금리를 올린다. 근데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재난지원금 푼대잖아. 그래서 뭐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올리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다. 지금 네. 어느 정도 자산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방어할 준비는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근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뭐. 근데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그 계층이 있어요. 음, 왜냐면 지금의 수도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같은 강원도 같은 비규제 지역은 세금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우리 비규제 지역으로 뭐 투자가 막 들어오는 거지.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같은 그 중소도시라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똘똘한 채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어. 수도권 집이. 예. 그런데 봐요. 수도권에 그러면 집값이 한 10배 차이 난다고 치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10배 차이 난다고 하면 예. 소득이 10배 이상 차이 나야 되잖아. 그렇죠. 소득 네? 10배 이상. 근데 우리 비기재기 사는 사람이 봉급이 200만 원이면 예? 평균 봉급이 200만 원이라 치면 네. 수도권 사는 사람은 평균 봉급이 2천만 원이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집값에 비하면. 집값으로 따진다면 예, 또 그렇죠. 집값이 뭐 5배, 10배 비싸니까 맞습니다. 그럼 봉급이 5배, 10배 비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200만 원 평균 봉급이라 그럼 수도권 사람은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수도권이나 우리 지방이나 봉급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쪽에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맞죠. 특히 영끌 이런 사람들, 네. 특히 영끌들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1억이라는 걸 대출 받았다. 네. 그럼 1억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는 5억 내지 10억에 대한 이자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3%다. 네. 그럼 1억에 대한 3% 얼마입니까? 네? 300만 원. 1억에 대한. 1억에 대한 그 은행 금리가 3%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 30만 잖아. 원. 근데 그 12달을 포개니까 20몇만 원이잖아요. 아, 0.3%. 네. 맞습니다. 이제 3%? 그러면은 이제 1억에 대한 게 저 3% 금리다. 뭐 2.8% 3% 금리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12달을 포개면 한 28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수도권은 10억을 대출받았다. 예? 네. 그럼 280만 원이야. 근데 280만 원인데 우리가 금리가 뭐 0.25가 올랐다. 예? 네. 그러면 28만 원에서 29만 원, 31만 원 되겠지. 그렇죠. 근데 거기는 280만 원에서 330만 원, 3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많이 받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누가 올려놨어? 누군가가 올려놨어. 그렇죠. 누군가는 올려놔. 어떤 이유로 네. 올려놨어. 네. 근데 그 올려놓을 때 대출 있잖아요. 그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수익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 근데 내야 될 이자는 차이가 엄청나요. 뭐 집값을 올린 거는 김씨 아저씨도 이씨 아저씨도 아닌데 누군가 올려놓은 거. 근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대출이 많이 받은 사람들이 큰 타격이 입는다. 그게 그렇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 타격이 좀 크다.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도권과 뭐 강원도 뭐 중소도시 같은 것도 뭐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게 미국인 금리를 왜 동결시켰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고용이 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실업수당 있잖아요. 예. 실업수당은 우리나라는 월급제인데 그 걔네들은 이제 주급제잖아. 예. 근데 주급제를 갖다가 그 실업급여수당 있잖아요. 본 것보다 그 주급보다 더 많이 준 거야. 주급보다 실업수당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해. 그렇죠. 저라도 일을 안 하겠습니다. 아,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음. 보통 일하는. 아, 내가 일하고 받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게 그 나라에서 급여를 더 주잖아요. 예. 근데 왜 더 줬을까요? 글쎄요, 뭐. 내가 일하는 거 본 것보다 어? 집에서 놀면은 일하는 것보다 급여를 더 주는 거야. 돈을 막 찍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라. 거. 그런데 어쨌든 그 현재의 그 고용이 예. 그 급여 그 실업급여 금액이 엄청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예? 고용이 늘지 않은 거는 물가가 올라갈 수 없다.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는 단지 이제 원자재 값으로 이제 그 사재기 이런 거로 인해서 올라갔을 뿐이지 그래서 떨어질 거다 해서 금리를 안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 하반기에 올린다 해서 조금밖에 안 올릴 것이고 또 내년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거다. 그럼 결국은 23년, 24년까지 갈 거다. 그럼 24년, 24년까지 가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옛날처럼 많이 받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영향을 좀 받으니까 그럼 미국이 23년, 24년 올린다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23년, 24년쯤에 이제 그때 비슷하게 전후로 좀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22년도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좀밖에 못 올릴 것이다. 근데 얘기한 거대로 금리 그 정도 올린 거 가지고는 이미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유동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그 정도 금리 올린 거는 줘도 남는다. 에? 그거 내가 이걸 봤더니 금리 올리려면 올려라. 응? 내 통장에 돈이 빵빵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렁물랑 그리고 뭐 실업수당도 많이 줬고 일자리도 없고 원자재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상승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금리를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중간중간 이 질문 내용을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꼭 올려야 되는데, 요건 방금 말씀하신 것 시간차를 두고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시간차를 둔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물지도 아까 예전보다는 덜 본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리면 우리도 뭐 따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하고 시간차가 있듯이 예. 수도권하고 우리 지방하고도 또 시간차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시간차를 두고 예전보다는 눈치를 좀 덜 보고 올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현재 이제 경제가 안 좋아서 5차 재난지원 긴급자금을 푼다고 하는데 네. 이 돈으로 자꾸 이래 풀어가지고 이 재정이 빵꾸가 날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이게 지금 지금 저희가 벌써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부채도 심각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를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9조 정도는
세금을 걷어들 거여서 좀 내렸어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500조를 거두려고 했었는데, 네? 거두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491조만 걷겠다 계획을 짠 거야.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 양도세 뭐 이런 거로 인해서 30조가 더 거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30조 금액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 재난금 다 풀겠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은 긴급 재난금을 푸는 거는 보편적인 거 다 빼고 선별적인 거 좀 하고 네. 그 돈 내서 일부 좀 우리나라 국가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일부 갚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문재인 정부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떤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제 복지국가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빚이 25% 늘어난 거예요. 그럼 25% 늘어난 거는 뭐냐면 20년 동안 늘어야 할 빚이 단 4년 만에 다 늘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산 세금이 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거쳤다. 더 많이 거친 거는 뭐야? 한 10몇 조가 부동산 때문에 거친 거거든. 맞습니다. 그럼 그 돈을 했으면 저는 두 가지를 봐요. 빚을 좀 갚던가 그 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국가에서 좀 져서 국민의 주거에 좀 안정을 하던가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보편적 지급으로 다 나눠준다.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으로 이제 걷어들인 세수가 엄청난데 이거를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쓰기는 좀 아깝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쓰더라도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좀 했으면 줘야 된다. 좋겠는데 네. 보편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뭐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면서도 그 돈 갖고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내년 3월 달에 대선인데 왜 이번 또 추석 때 준다고 그래? 네? 이해가 안 가.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열 꼭 청재. 선거 때,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저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표심을 좀 얻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이게 뭐 이제 뭐 금리 인상과 재난지원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하고 그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두 개 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4% 성장이 뭐 원래 3% 성장률이 목표였는데 지금의 4%가 성장했다 아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뭐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이런 데서 그 성장을 했으니까 4% 성장된 거지. 국민들은 4% 성장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체감을 못 하고 네,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지금 이주열 총재나 정부 측이나 지금 반대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주열 총재님이 그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떤 거로 경제 성장률을 했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기업에서 수출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40%, 60%, 40%, 50%, 60%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한 거지. 예? 실질적인 국민은 성장 못했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 좀 보면서 하다 보니까 국민이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따로따로 가지 말고 좀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좀
합의점을 찾아서 실질적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국민들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같이 뜻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예? 완전 자존지전이라 이게 민주당 자체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다 틀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 180석이 생각이 다 틀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데 그 사람 의견이 통일이 안 됐는데 중앙은행하고 또 의견을 맞출 수가 없겠지. 180석이라 하는 거대 여당이 한 아무래도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인데 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이주열 총재 금리 인상이나 뭐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푼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부동산 금리 이런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겁고 이제 생소한 이야기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생소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결론을 짓자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이제 시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눈치도 좀 덜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재난지원금으로 다른데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뭐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네.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워낙 네, 맞습니다. 유동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 내고도 남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영끌 하신 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혹여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으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연끌을 하셔서 은행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 뭐 자기 자산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걸 제가 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가 좀 많았잖아요.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IMF는 어땠고 금융위기는 어땠고 코로나 위기는 어땠고 간단하게 좀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크게 뭐 자잘한 위기도 있었지만 큰 위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IMF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IMF 때는 우리가 사실상을 보면 국민들은 다 잘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금 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금 갖다 바치고 했잖아. 네? IMF 때는 이제 기업이 조금 그러니까 기업 위기라고 보면 되죠. 네. 기업 위기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은행이 어려워져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위기냐? 지금은 정부도 빚이 많고 가게도 빚이 많고 기업도 빚이 많잖아요. 네? 자영업자들도 지금 빚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IMF 때는 기업 위기,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금융위기. 지금은 세계 4개가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실물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 위기. 네, 그래서 기업 위기 때는 이제 CP라고 해서 기업한테 돈을 풀어줬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때 구조조정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때는 그 월가를 살려야 된다. 금융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 또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때 은행에 지원을 해주는 돈 가지고 또 은행에서는 또 기업한테 대출해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 일을 풀었어. 일을. 네. 그런데 그러나서 은행이 어려우니까 금융위기 때 또 일을 풀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정부, 가게, 기업 전부 다 어렵잖아요. 실물 위기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게 6이에요, 6. 이걸 풀어.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IMF 때보다 더 많이 돈을 풀고 금융위기 때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최고 많이 풀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은 버는 거 어렵고 쓰는 거는 쉽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에서 정부의 규제는 쉬워요. 그렇죠. 규제는 쉽죠. 근데 지금 공급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급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예. 많으니까 필요 없는 집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사듯이 좋은 집을 원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은 그 좋은 집을 신규 아파트를 원한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에는 폐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차장 있죠.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폐차장이 있고 또 중고차 중에서도 굉장히 싼 차 같은 건 안 팔리잖아. 그렇죠. 예? 동남아로 보내야죠. 동남아로 예. 수출해버리잖아. 그럼 만약에 집도 그런 폐차장이 있거나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폐차장이나 동남아로 수출할 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천국 예상 집들이 많다. 네, 그래서 또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재건축은 또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국민들이 노동장이 많이 풀려서 돈들은 많은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양률이 몇백 대 몇십 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유동자금도 많이 풀고 경제 성장할수록 새 집들을 계속 져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출할 자동차처럼 그런 차들은 이제 자꾸 차나 집 같은 거는 수출하고 자꾸 없애고 하듯이 그쪽 그쪽대로 가야 되는 건데 주택보급률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리고 뭐 거기 가서 살라는 얘기야. 뭐 폐차된 차를 타고 다니라는 소리 똑같잖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고, 뭐 금모으기나 뭐 이런 걸 그때는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되니까 겁을 줬겠죠. 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어려워서 저희가 보탠 거고,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힘들고 미국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IMF 때는 이제 아시아가 힘들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연쇄적으로 터졌어. 그 IMF가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터졌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대는 미국의 서프라임이 터졌잖아요. 그때 아시아가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상승이 된 거지. 상계가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터지고 아프리카에 터지고 다 터졌잖아 지금. 전 세계가 다 경제 위기라는 걸 모르는 아프리카까지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지금 뭐 혹자는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이제 최고의 금액, 엄청난 유동자금이 풀렸다 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쓰는 건 쉬워도 돈 쓰는 건 쉬워도 돈 버는 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하는 건 쉬워. 근데 국민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그 실물 위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돈 푸는 건 쉽다. 근데 페어퍼링처럼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푸는 거는 지금 1년 만에 돈 푸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많이 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이 풀린 만큼 또 페어퍼링부터 시작해 뭐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건 어렵다. 그럼 걷어들이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풀렸던 돈 가지고 법은 다 된다. 그렇게 뭐 마무리 짓자면 IMF 때는 기업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은행이 힘들었고, 지금은 실물 위기라 해가지고 모든 게 힘들다.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있고 밀실주택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주택수에 다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새집, 누구나 새집을 다 원하니까 새집 가격이 올라가고 오래된 집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건장한 성인이 이제 축구에 비유하자면 페널티킥을 차는데 25번을 차서 한두 번은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25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막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성공을 25번을 페널티에서 공을 찼는데 25번이 다 노골됐잖아요. 예. 왜 노골됐겠어요? 한두 번이야 두세 번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골대도 안 차서 그래.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향을 보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게 그건데 지금 축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골키퍼 보고 차야지 골이 되는 건 아니고 골 머스리를 보고 차야 되는데 뭐 골키퍼를 보고 찼다든지 골대를 보지 않고 찼다든지 그래서 골이 안 된 것 같은데 국민이 위가 아파가지고 속이 시린데 배 위에다가 빨간 약 발라줍니다. 아까전기 옛날 사람들 배 아플 때 막 아까전기를 바른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특약의 처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25번의 볼을 찼는데 안 들어간 이유는 골대도 안 차서 안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가 쓰리고 속이 아픈데 배 위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있는 거다. 처방을 제대로 못한 건 동파리 소리였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과 금리와 부동산 이야기를 했고 IMF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실물 위기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뭐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라서 뭐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마디만. 예, 말씀하십시오. 미국 금리하고 경제하고 부동산 틀리듯이 또 서울의 그 금리하고 부동산 경제가 틀리고 경기도가 틀리고 하듯이 우리 같은 이제 강원도 지방도 미국하고 당연히 틀릴 것이고 수도권하고 또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원도의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에 맞춰서 투자를 하던 이사를 하던 집을 사던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미국하고 한국가 틀리고 한국하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 한국에 좀 영향을 받고 또 한국에서 영향을 받긴 받는데 틀린 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서 강원도, 강릉, 속초, 춘천, 원주 지역별로 또 다 틀리잖아요. 각자의 이제 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쿠폰하우스에서 전해드리는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금리라는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라고 하죠.